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조영근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남기 대표께서 소개를 하시면서 그냥 짧게 넘어가셨는데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책방 광고도 조금 하겠습니다. 책방 광고도 오신 분들이야 다들 여기 훌륭한 고객 뭐랄까요 가족 같은 분들이시겠지만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 책방은 여기 화면으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1, 2층 통으로 돼서 사실은 저쪽으로까지 해서 1, 2층 갤러리가 막 되어 있는데 지금도 EMG 사진전 아주 멋진 사진들 전시되어 있고 생태 환경 다양한 오늘 하는 이런 내용들 커먼즈 이런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은 예쁜 그림책들 아주 많은 좋은 서점입니다. 동네가 예쁘고요. 맛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출판도시 있고 어디 아울렛도 바로 있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데 계신 분들도 여기 놀이삼아 오셨다가 서점 한번 들러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시옷 책방의 이웃에 있는 경쟁 책방을 경영하는 협동조합원입니다. 시옷 책방이 잘 되면서 이 동네가 서점으로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세현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박세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박세현 선생님은 이 책에 지식을 공유하라는 책에 공저자이시면서 정경희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엮으셨더라고요. 12분의 저자가 참여하신 이런 방대한 책이고 지식공유연대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 센터가 함께 기획을 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박세현 선생님은 보니까 하이데거 철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훌륭하신 겁니다. 이건 뭔지 모르지만 2019년부터 네. 아마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열심히 연구와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조금 많은데 다들 훌륭한 분들이 공부와 실천을 함께 병행하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거 되게 고민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공동자원의 영역들 여기 함께 내신 책이죠, 그죠? 내셨고 또 이제 이 책에 안에서는 공공성과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또 글을 또 실으셨고 그다음 열심히 공부와 실천을 병행하고 오신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오직 여기만 오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제주도에서 멀리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기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선생님께서 이 책 관련해서 지금 PPT도 준비해 오셨는데 책을 소개하고 문제의식도 소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길면 보통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토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한 20분, 30분이라고 제가 처음에 적긴 했지만 가능하면 20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식을 공유하라 이 저서를 함께 공편한 박서현입니다. 이 책은 지식공유연대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식공유연대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술 지식인데요. 학술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운동들. 그걸 오픈 액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운동을 실천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현행,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가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서 지식공유연대의 활동들을 잠정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근데 이 지식공유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운동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실천을 더 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식공유연대가 2019년 5월에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2019년 8월에 그 결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로 2019년 9월쯤에 이런 이 책에 대해서 책을 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네, 그 지식 공유, 한국에서, 특히 한국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지식
학술 지식 공유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왜 그것은 중요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운동이 시작됐는지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제주대학교에서 내는 그 신문, 온라인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주대와 DBPR 협상 결렬 해결책. 여러분, DBPR는 한국에서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그 공공 영역이 담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회사인 거죠. 자본인 건데 이 학술 논문을 학술 논문만 아니라 학술 발표가 토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키는 유통업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그 DBPR는 한국에서 가장 큰 이 학술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누리미디어인데요. 그 누리미디어에서 그 온라인으로 논문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 학술 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이제 DBP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미디어가 운영하는 학술 정보 사이트인 거죠. 학술 정보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DBPR. 그래서 이게 협상이 결렬됐는데 제주대에만 결렬된 게 아니었고 당시에 이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와 DBPR 사이에서 협상 결렬이 2019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물론 그 전부터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 협상이 결렬돼서 대략 한 1년 정도 이 DBPR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에서. 근데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학회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그 학회가 DBPR와 독점적인 유통 계약을 맺으면은 제가 쓴 논문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운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통로가 대학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되니까요.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2019년 초였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식공유연대, 이게 2019년 8월에 이 심포지엄이 열리는데요. 이 문제, 학술 지식의 공유를 가로막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하면 학술 지식에 더 자유로운 공유가 필요한지를 밝히는 그 심포지엄이 2019년 8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 지식공유연대는 그래서 2019년 초에 주로 국어국문학계 분야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 주축이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문헌정보학 분야 선생님들과 연결이 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진보적 학술 운동을 하는 또 다른 주로 사회과학 계열의 이 선생님들과도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지식공유연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당시 이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연구자의 권리의 문제 같은 거였습니다. 아까 바로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인데요. 제가 쓴 논문도 심지어 저도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예를 들면 최종 출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제가 쓴 논문이지만 그것을 보려면 유료로 돈을 내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런 현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구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구자의 권리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지식공유연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연구자의 권리 문제랑 이제 가장 연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그냥 아주 간단한 형식인데요. 어느 특정 학회의 것은 아니고요. 저작권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특히 학술 논문에 관련해가지고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쓰자. 이런 문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생깁니다. 그 전에 애초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생기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DBPR와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운영하는 학술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논문이 유통이 되려면 그 기본적으로는 논문이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냥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공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특정 상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은 생각해 보면은 아까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자유롭게. 근데 실은 그 대학 소속된 연구자들은 마치 이 협상이 그래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DBPR 사이트를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무료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계약을 한 거, 대학이랑 이 상용 데이터 업체랑 계약을 해서 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그 양을 환산해서 대학이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공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닐 수 있으려면 이게 어떤 상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품을 만드는 거는 이 저작권을 기본적으로는 학술 논문은 학술지를 통해서 출판이 되고 학술지는 학회가 발행을 합니다. 한국에서요. 근데 한국에서 그래서 학회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자로부터. 그리고 그 양도받는 거는 왜 양도를 하는 논리가 성립하냐면 우리 학회가 내는 학술지에서 우리가 학회가 출판한 학술지에서 학술 논문을 너가 실는 거니까 우리가 유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독점적인 권한을 달라. 이게 이제 저작권 양도 동의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학회는 이제 실은 학회가 악덕 업체 이런 게 아니고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 자본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학술 연구 서비스에서 배타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학회가 저작권을 저자들로부터 넘겨받고 그리고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는 이 넘겨받은 저작권에 입각해서 이제 학술 논문을 배타적으로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이제 유통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만 배타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학회가 이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대학과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을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건 지식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자들은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은 또 이런 배타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랑 협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저작권 양도 동의서가 쓰게 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종이 학술지를 낼 때는 이게 어떤 학술 지식이 이제 공유되는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이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전에 종이 학술지를 낼 때는 이런 것 자체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것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써서 학회가 저작권을 양도받고 학술 논문을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배타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연구자가 연구해서 생산한 이 학술 지식을 상품으로 유통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술 지식과 같은 지식이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상품으로서의 그러니까 학술 지식과 같은 지식은 과연 상품인 것인가? 근데 보면은 이게 어떤 저자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쓰고 이제 학문의 공동체에 기여를 하죠. 근데 그 기여를 인정을 하는 것과 이 학술 지식을 누군가가 소유한다 이건 좀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학문의 공동체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해서 지식이 성장했을 때 그 기여를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누군가의 지식의 소유, 업적으로 삼는 것, 이 양자 사이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으로서 학술 지식을 유통시키는 것은 실은 이게 이제 이걸 학술 지식이 이제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소유에 입각해서 이게 다시 이제 상품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공유 운동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학술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러한 문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거를 문제적이라고 제기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지식을 뭐 책을 쓰고 할 때 실은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도 어떤 지식인도 자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그런데요. 어떠한 의미에서 협력적인 활동들의 결과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미 연구한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걸 소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의미에서의 사회적 협력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통의 부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지식으로서 그것들을 갖다 습득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연구자는. 나아가서 실제로 논문을 쓸 때도 우리가 뭐 동료평가 이런 거 하지만, 그게 동료평가라고 하면 누군가 막 심사해서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동료평가의 본령은 이 지식을, 그러니까 나랑 가장 그 관심 분야가 비슷한 어떤 사람이, 그 동료가, 지식인 동료가, 연구자 동료가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이 지식이 더 기여할 수 있게, 더 심화될 수 있고, 더 확대될 수 있고, 더 큰 유의미한 기여를 양문의 공동체에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협력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다른 많은 것도 그렇지만 특히 지식은 이 사회적 협력의 산물인 것이거든요. 이 측면.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저자가 자신의 최종적으로 뭐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한 어떤 특정한 기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누군가 소유하고 이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적 소유가 사적 소유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 자본주의 사회죠. 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무엇에 대해서 기여를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누가 소유하는 것, 사실 양자 사이에는 격차가 있고, 지식 공유 운동은 우리가 함께 생산한 이 공통의 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 땅 너머로 갈 수 없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 학술 지식을 아까 학상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상품으로서 유통시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장벽을 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과연 학자가 사실 연구자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학회에 지원되는 어떤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학술 지식 상품의 지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측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 이 사적 소유, 이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세계이고, 이 세계에서 이제 장벽을 치는 거죠.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주로는 저작권의 문제를 통해서 학술 지식의 경우에는 이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지식도 누군가의 소유로서 이해가 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화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스 소크라는 사람이에요. 조나스 소크는 여러분이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자입니다. 1950년대 후반에요. 그래서 조나스 소크가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이제 발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으니까 이게 기자들이 다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백신, 소아마비 백신의 저작권 누가 갖냐고, 특허권은 누가 갖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조나스 소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막 웃으면서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 민중들이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저작권. 실제로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저작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작권을 확 낮추게, 그러니까 저작권을 확 낮추게 돼서 소아마비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게 이거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민중들이 소구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면서 했던 얘기는 우리가 태양을 누가 소유할 수 있냐고. 태양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사적 소유에 입각해 있는 이 세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는 소유 개인주의죠. 소유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지구는 원래 무조건 지금은 이 땅 저 땅 해가지고 다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고 난개발 온상이 되고, 제가 제주에서 왔는데 제주에서 엄청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의 소유하는 사적 소유에 입각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다가 무슨 바다도 그렇고 바다를 넘어서 지구 자체가 사실 원리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거는. 현실에서는 어떤 국가의 영토, 누군가의 어떤 이 땅은 누구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그것은 누가 누구의 것을 내가 이걸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고, 실은 그런 것들을 사적 소유화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이 조나스 소크가 물론 아주 뛰어난 의학자이지만 혼자 힘만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많은 지식,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미 이루어졌던 공통의 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도 기여하는 게 분명히 있죠. 기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암의 백신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죠. 우리는 미드 코로나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포스트 코로나의 백신이 발명됐지만 거기에는 사기업만이 그것을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공적 기금도 투여됐지만 그것을 다시금 사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크게 남기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공적 기금이 투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있었던 축적된 지식 같은 거는, 그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어떤 발명, 어떠한 발전, 어떤 지식의 축적과 성장, 이런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 공통의 협력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다시금 사적 소유화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문화이고, 그리고 그것은 학술 지식의 영역에서 특히 논문에 대한 소유, 이런 문제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공유 운동은 우리가 함께 생산한 이 공통의 부로서의 지식을, 학술 지식을 우리 모두가 더 잘 공유하자. 그리고 그렇게 더 잘 공유했을 때, 여기에 장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공유했을 때 학술 지식에 대한 확대와 심화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식 공유 운동가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식 공유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지식공유연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본래 이름은 이거입니다.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와 연구자 연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 지식공유연대가 이제 줄임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 네, 이 문제는 원래 지식공유연대의 지식공유운동은 단순히 지식공유라는 측면 말고 지식 생산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한국 사회의, 한국 학계의 독특한 학술 생태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이게 한국연구재단의 이 홈페이지인데요. 한국연구재단이 성립이 2008년, 9년쯤에 성립이 되고, 그 전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학진체제라는 것이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성립이 되는데, 여기 학진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한국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진체제인데, 이 학진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등교육 혹은 고등연구의 신자유주의화랑 신자유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학술 지식을 이제 양산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거든요.
이게 1990년대 후반에 학술지 등재제도라는 학술지 등재제도가 도입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재단의 전신인 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서 이미 발행되고 있는 많은 학술지들을 그전에는 뭐 등재지 제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등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학술지가 이제 등재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되게 엉성하게 한마디로 전 근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학술지 체제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갖다가 좀 더 합리적으로 잘 관리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취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연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했거든요. 완전히 봉건적인 이런 시스템에 있었던 학술 지식의 생산 체제로부터 좀 더 합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술지 생산을 관리하는 어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등재지 제도 하에서 이게 등재지는 이전과 좀 달라진 게, 등재지에 실리는 논문만이 학술 지식으로, 소위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학술 지식으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등재지가 아닌 어떤 학술지들은 실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원래 각각의 학술지들은 다 각각 사실은 그 차이들이 있습니다. 특색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술지, 이게 어떤 학술지가 그러니까 등재지가 이제 실리는 논문 편수, 얼마나 많은 논문들을 등재지에 많이 실었느냐, 이것이 이제 업적 평가의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가능한 한 많은 논문을 등재지에 실는 것이 이게 이 지식 생산자들, 연구자들의 과제 같은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책이나 이게 두툼한 어떤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책들은 이게 짧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것,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사실은 몇 년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게 단 한 권을 내더라도 그게 뭐 10편, 20편, 30편의 논문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작업들을 이제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연구재단, 그전에 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등재지에 낸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이것이 이제 우수한 학술 업적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 하나하나의 질을 따진다기보다는 양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재지에 실린 논문들의 양을 기준으로 이것을 이제 임용, 승진, 연구비와 이것들을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등재지에 실린 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학술 지식이 양산되고, 이 지식이 말씀드린 뭐 임용, 승진,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강화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것이 이제 학진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고등교육, 고등연구의 신자유주의화, 한국판 신자유주의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학문의 공동체 하는 기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여가 있죠. 근데 그 기여가, 이게 내가 이 학문의 공동체 하는 기여와 그것을, 이 지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등재지에 실린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업적을 평가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쓴 이 논문, 나의 업적, 이 업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지식에 대한 사적 소유, 이것들이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적 소유에 입각한 지식의 안에서 다시금 지식을 그렇게 누가 쓴 이 업적으로서의 이 지식을 유통시키고 상품화하는, 이것들이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문제와 공유의 문제와 생산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게 딱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업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지식들이 생산되는 것과 그 지식이 상품화돼서 유통되는 것, 이 두 측면이 있고, 이 두 측면을 함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런 사적소에 입각한 지식의 생산과 이것들의 유통, 상품화라는 이 측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금 현재 인문사회분야 학술 생태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학술 생태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지식공유운동, 지식공유연대의 지식공유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공유운동이 그래서 지식의 공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생산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식의 생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논문을 더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술 생태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학술 생태계. 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학술 생태계의 문제를 지식 공유를 통해서, 지식 공유 운동을 통해서 학술 생태계의 변화까지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 운동, 지식공유연대 지식공유운동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이 학술 생태계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테마로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학자들에게는, 연구자들에게는 오늘날 가장 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면 등재지 논문을 써야 한다. 네, 혹시 주변에 어디 연구자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일 큰 고민이 뭐야? 등재지 논문. 가장 높은 확률로 그거일 겁니다. 모든 업적, 취직이 되기 위해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해서도, 혹은 학교에서 성과급을 한다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도 등재지 논문을 써야 합니다. 책을 쓰는 짓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한 권을 쓰면 200%, 보통 대개 그렇습니다. 200%를 인정해 주는데요. 등재지 논문 한 편 짧은 걸 쓰면 100%예요. 그러면 논문 몇 편을 쓰면 책 몇 권보다 나아요. 짧은 논문 몇 개를. 그래서 큰 문제의식으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작은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작은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뽑고 승진하고 이럴 때 제일 좋은 거, 편한 거는, 말썽 안 나는 거는 양적 지표거든요. 논문 많이 쓴 사람. 네, 우리 지도 교수님들께서 박사학위 받은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딴짓도 하지 말고 등재지 논문 많이 써라. 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의식,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분히 1년, 2년, 3년 공부해서 책 못 씁니다. 그러고 있으면 취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쓰시는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시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유명한 철학책이 있잖아요. 여기서 니체가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거든요. 스스로를 양심적인 학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전공은 거머리의 두뇌예요. 거머리의 뇌만 연구해요. 거머리의 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그 나머지에서는 난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연구자의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참혹한 현실인 것이죠.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니체가 19세기 후반에 비판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가장 격렬하게 잘 실현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다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는 제 마음대로 막 쓰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더 이상 등재지 논문에 써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감도 없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의무가 있어요. 1년에 한 편, 두 편, 세 편, 직장마다 다른데 의무가 있어요. 등재지 논문 몇 편. 이 상태는 뭐가 아니잖아. 정치 성향이나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거는 별개로, 다만 다들 이 목구멍이 걸려 있다 보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대체로 적응하면서 사는데, 이 박세현 선생님과 지식공유연대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거 이대로 둘 수 없다. 이거는 결국은 학문이 스스로도 고립되고 결국은 우리 이제 민중으로부터 고립되는 일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토론거리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조금 가볍을지 모르겠는데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선생님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식 공유 운동, 이런 취지의 운동이
일어난 결과를 보면 먼저 문헌정보학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먼저 시작을 하셔서 오픈 액세스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장벽 없이 자유롭게 학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대체로 국문학 분야 선생님들께서 국어 국문학 분야 선생님들이 여러 학회들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이렇게 만든 걸로 이렇게 선생님 소개해 주셨고 제가 아는 바로도 그런데 어쩌다가 국문학자들이 그렇게 됐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자들은 뭐 했나? 좀 창피하고 저도 그런 생각 못 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국문학에선 그게 가능했을까?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국문학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학문들 쪽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좀 가벼운 이야기 네. 맞나요? 제가 국어국문학 전공은 아니지만 저도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식공유연대에서. 국어국문학계에서 이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요. 제가 이걸 대변할 수는 없을 듯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핵심에는 학술 생태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이 지식의 공유라는 것이 오픈 액세스, 지식의 공유, 이것은, 이제 주제적으로 계속해서 다루오셨던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오픈 액세스 운동의 시작은 2002년도에 이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부다페스트 오픈 액세스 선언인데요. 그게 오픈 액세스 운동의 이제 시작이라고, 물론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만, 그 2002년도에가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오픈 액세스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2018년입니다. 16년 뒤죠. 물론, 문헌정보학 분야 말고 한국에서는 오픈 액세스를 굉장히 잘 실천해 왔었던 영역은, 의학학 분야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국문학 분야는 학술 생태계의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연구자의 권리라는 문제에서 오픈 액세스, 지식의 공유를 접근했던 것은 바로 국어국문학 분야의 그 연구자들 선생님들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등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학술 생태계 문제는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제 한국 사회의 대학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지식인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나서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다시 얘기하면은 이 젊은 연구자들을 사실 전문 연구자들을 많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구자 전체의 문제인데요. 이게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벌써 진행되고 있었던 문제고 지금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서 연구자의 집 이런 데서 연구자 권리선언 하고 이런 문제가 바로 그 연구자들이 지금 지식 생산자들이 처해 있는 재생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술 생태계의 문제가 이 지식을 양산하는 등재해진 학술 논문을 양산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삶의 재생산의 위기에 처한 연구자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어국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러니까 국어국문학 분야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들이 뭐냐면은 이 학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축적되고 그렇죠. 또 이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일반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서양으로부터 수입해서 한국 사회를 해석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만 국문학은 이제 그 안에서의 그 내적인 논리가 있고 그것들이 축적되고 있고 학계의 문화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연구는 연구자가 하는 거거든요. 연구자의 삶이 안정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면은 연구의 공동체가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자의 그 현실, 특히 연구자의 권리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이게 문제적이라고 어찌 보면 다 느끼고 있지만 보다 더 직접적이고 그 지식의 생산, 연구자의 삶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이 국어 국문학 분야에서 처음 그 국어 국문학 분야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이러한 어떤 그 한국의 학술 생태계 안에서 학술 생태계 문제와 학술 생태계 안에서의 국어 국문학 분야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제 질문 던질 땐 사실 잘 몰랐어요. 진짜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국어국문학 연구자들이 많죠. 예, 연구자 풀이 큽니다. 예, 사람이 많은 게 하나 중요한 이유가 될 테고, 제가 볼 때 결정적인 이유 제일 큰 거는 유학파가 거의 없다는 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국어국문학 전공한다고 외국에 박사기가 따서 박사기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한국이 제일 국어국문학, 한국문학 제일 잘하는데 아주 간혹 비교문학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외국에 학위를 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뭐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런 경우들은 좀 있죠.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렇게 학위 받고 젊은 연구자들이 학계의 제도적인 질서 안에 과는 별개로 자기들끼리 뭔가 막 해내는 움직임, 여기 뭐 인문학 협동조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학문 분야, 제가 아는 학문 분야가 딱 두 군데 있어요. 국문학하고 한국사학이에요. 국문학은 여기 나와 있는 몇 군데 이런 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학은 뭐 만세 역사공작단 뭐 해가지고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막 그런 거 스스로 우리가 학계에 얽매이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내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제가 몸담은 사회학이라든지 뭐 경제학, 뭐 이런 정치학 이런 데는 대학에 취직되는 박사들의 거의 8, 90%가 미국 박사들입니다. 예. 서울은 뭐 저는 100%가 미국 박사라고 해도 좋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다 박사학위 받고, 서울부터 먼데 순서대로 이제 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그리고 대부분 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학계 안에서 이게 국내 대학원생들, 젊은 연구자들과 학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주류 교수님들 간의 심리적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 사회학을 포함해서 대체로 사회과학계들, 뭐 철학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학문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그다지 기성의 이 주류가 돼 있는 전임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사이에 깊은 이런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져요. 예,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그들 힘들지 뭐 이러지만 자기들의 진짜 제자는 미국에 다 있거든요. 이미 미국 대학에서 있는 사람들 진짜 제자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자기 밑에서 학위 받는 학생들을 진짜 제자로 잘 생각하지 않는 국내 교수들이 많아요.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에게 박사학위를 받지 않는 미국에 가 있는, 자기가 미국에서 나온 대학에 있는 후배를 자기 진짜 제자이자 동료로 생각하는 경우가 냉정한 사실입니다. 아주 냉정한 사실. 저는 지적하신 점이 생각은 못했는데 듣다 보니 참 공감이 되고 씁쓸한 현실이고,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아까 들은 말씀인데 다른 학문들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이게 호응이 좀 어떤 거 있나요? 어떤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심리학회에서, 한국 심리학회에서 오픈 액세스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용 DB업체, DBPR의 어떤 무리한 요청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아닌 그 상용 DB업체에서의 그 지식 공유, 상용 DB업체가 아니라 이제 공공 플랫폼에서 지식 오픈 액세스를 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더 이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확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밝혀주신 이유가 저는 좀 핵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회의 논의를, 일단은 학술 지식을 오픈 액세스 한다고 했을 때 학회가 생산하는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로 출판이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방안은. 근데 그 학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층과 실은 학회에서 활동도 하고 뭐 그림자 노동도 하고 하지만
이것들을 주도하지 않는 어떤 여기 격차가 좀 있는 학회의 주도층과 그렇지 않은 이 학회에서 정말 연구자들하고 그 격차가 좀 있고 다른 학회들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필요를 못 느낀다기보다는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논의가 잘 확산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짜증이 확 오르. 제가 다음번 질문 이야기 해보기 위해 토론거리 가지고 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여기 와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한번 아예 학교에 계시는 분 말고요. 저희 조금 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SCI란다. 등재지 이야기 계속 했는데 혹시 SCI 뭐 논문, 뭐 SCI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전공하신 분들은 SCI. 혹시 SCI 논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보시고, 아예 그냥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다. 다른 분들은? 역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 박선영 선생님께서 약간은 설명을 조금 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보통 사람들에겐 낯선 논의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까 학진 체제 얘기를 했지만, 학진 체제도 이제 뭐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소위 미국에서 과학 인용 색인이라고 하는 SCI 체제라는 게 성립을 하고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혹은 방임되던 그 연구자들이 글을 쓰고 뭔가 학술 발표를 하고 이러던 시스템이 뭔가 체계화되는 거잖아요. 네, SCI 체제라고 하는 걸로. SCI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ANHCI라든지 스코프스라든지 몇몇 중요한 그런 학문 쉽게 말하면 학술 잡지, 권위 있는 학술 잡지들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만들어진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게 도대체 대학과 지식 생산, 유통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건가? 요 과정을 이게 이왕이면 저희가 듣는 거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네. 그러니까 SCI나 보통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SCI급 논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CI급 논문. 학자들의 소망이죠.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는 저도 이제 대학 소속 그 연구원이라서 매년 출판해야 되는 논문 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한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이제 이제 양화를 시키는데 양화라는 말은 논문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논문을 한 편 쓰면은 등재지에 논문 한 편 쓰면 뭐 100점 이렇게 하면 SCI급 논문에 영어로 이제 보통은 영어 논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한 편을 쓰면은 뭐 300점 뭐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500점, 600점 이렇게 될 수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어쩌다 그 대만의 연구자랑 이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만 중국어로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중국어로 논문 쓰면 정말 한 1대5, 1대6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 논문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중국 본토가 아니라 대만이요.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일본만 약간 좀 예외적인 것이 있고, 그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SCI급이라는 문화 때, 사실 SCI라는 것은,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톰슨 로이터라는, 사실 학술지 출판 회사입니다. 거대 출판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들이 출판하는 학술지 말고, 그러니까 외국은 학술지 출판 체계가 한국과 좀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거대 출판사, 학술 저널들이 학술지를 출판을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학회가 출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대 저널들이 유통도 시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출판은 학회가 하고 유통은 유통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DBP라든지 유통업체가 담당을 합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술지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나오는 학술 논문들의 수준도 없고 해서 이 학술지는 참 그 인정할 만한 그런 학술지다. 예를 들면 철학계라고 하면은 뭐 저널 오브 필로소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서 나오는 그거 뭐 이외에도 중요한 이제 철학 저널들이 있죠. 각 영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거대 출판사가 자기들이 출판하는 그 학술지만을 높게 평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학술지들이 좋은 학술지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50년 이상 된 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게 요즘 이게 여기서 지금 다루지 못하는 요즘 뭐 약탈적 학술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 내면 그냥 실어주는 그런 학술지들이 있어요. 최근에 모 법무장관님의 따님과 조카들이 뭐 냅다 뭐 하는 그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게도 너희들 속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학술지들이 이런 거니까 너가 정말 열심히 한 작업들이 있으면은 이런 좋은 저널들에 대해서 저희들 제대로 평가를 받고 학계의 뭐 학문의 공동체를 키우는 데 더 기여를 하라고 하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SCI는 실은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SCI급 논문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에 등재지는 한국연구재단 아무튼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SCI급 논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자본 사립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이게 이제 등재지 제도를 만들 때 이 SCI 그걸 운영하는 운영이사였나 와가지고 이게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사에 남아 있는데요. SCI급 논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SCI 저널은 저널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저널. 그러니까 학술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학술지는 그래도 역사나 지금 나오는 논문들의 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이 학술지는 인정할 만하다라는 것 정도의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거는 이 학술지를 그냥 등급을 딱 부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등급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적이다라는 지적을 이미 그때 SCI급을 SCI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이사가 외국인 와서 인터뷰를 한 자료가 남아있거든요. 플러스 설사 우수한 학술지라고 해도 경향적으로 여기에 좋은 논문들이 실린다고 해도 이거는 논문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같은 분야를 연구한 연구자가 깊이 이게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는 이 논문의 퀄리티가 무엇이냐. 이거는 어디 그냥 실렸다라고 해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논문이 이 학문의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 논문의 퀄리티가 무엇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뭐 참고 자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다른 논문들에 인용이 되냐. 이걸 인용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용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근데 그 참고 자료를 마치 정가일보도처럼 이게 뭔가를 그 학술지의 퀄리티, 학술 논문의 질을 갖다가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안 된다라는 이미 우려가 있었고, 한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제 해외 상황은 말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위 말하는 어떤 객관성, 그러니까 적어도 SCI급이라고 얘기되는 학술지 저널이 있고 거기에 실린 논문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객관성을 보증해 주는 거죠. 플러스 등재지를 만들게 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이미 등재지 제도를 만들기 전에 당시 제 기억으로는 중앙대나 계명대였나요? 이 한국 학술지에 대해서 이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저널 한국의 출판 학술지는 이게 인정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은 돈만 내면 실수 예를 들면 뭐 그런 학술지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고등연구기관의 이제 이 신자유주의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90년대 이게 중, 후반 뭐 이런 때부터 이게 세계 대학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뭐 미국 대학 랭킹 1위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뭐 이런 식으로 스탠퍼드 하는 것처럼 한국 대학도 뭐 몇 위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게 90년대 후반인데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세계 대학 평가의 압력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대학이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금 그 국가 어떤 경쟁력의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등재지 제도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등재지 제도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겁니다. 등재 제도에 실린 등재 학술지에 실린 논문 한 편 한 편의 가치는 정말 그 같은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깊이 들여다봐야지만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질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미에서 객관성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 학회가 학술지를 등재지로 냈을 때 등재지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정시 발행 기준, 뭐 심사위원회 전국적인 분포도, 뭐 그리고 뭐 게재율 이런 등등의 요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충족시켜야지 등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등재지에 실린 논문 하나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이게 등재지에 실렸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어떤 기준은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재율 같은 거를 낮아야지 좋은 학술지로 평가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진짜 좋은 아주 유명한 저널들에 실리는 그 논문들이 그 유명한 뭐 미국의 예를 들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들이 게재율이 엄청 그렇게 형편없이 엄청 낮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투고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게재율이 그렇게 안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재율이든 뭐 인용지수든 다 등등 참고 사항은 다 될 수 있지만 이걸 소위 말하는 어떤 객관성의 기준으로 놓고서 이 상문적인 업적의 그 잣대로 만들면은 그 결과는 결국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학계가 자율적으로 이 논문의 그러니까 학계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왜냐면 소위 말하는 등재지 평가 기준에 맞춰서 업적들이 막 생산되고 그 양적으로 많이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좋은 연구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는 근데 진짜 그런 게 이게 무서운 게 지금 이제 학진 체제가 거의 25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이에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등재지 한국 국내 논문의 경우에는 등재시지에 실린 논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출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같은 연구자들의 지상 과제 같은 것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연구자 한 명 한 명이 뭐 아주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이 문화 속 학술 생태계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저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sen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학진 체제가 처음 들어서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할 때,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논문 쓰고, 책도 내고 하다가, 이런 게 막 처음 체제가 만들어지고, 등재지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제도를 막 강화하던 시절에, 젊은 연구자들은 환영하기도 했다라고 하셔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환영하던 일인입니다. 네, 환영하던 일인.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 개판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전에는 너무 체계가 없어서 제가 이 학술 저널 이런 거 발행하는데 조금 이따가 뭐 한 번 더 질문하겠지만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이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인데 참 논문 같지 않은 논문들이 막 실려요. 정말 사실은 제가 고쳐서 낸 논문들이 많습니다. 글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님들인데 글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다 정실로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강화되던 시절에 저는 비판적 지지했어요. 큰 틀에서 분명히 문제 있다. 이건 신자유주의하고 대학의 시장화를 앞당기는 것이며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개판으로 대학 교수들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할래? 최소한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중에 결국 후회했죠. 그때 제가 싸웠어야 되는데. 사실은 등재지 문제를 제가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큰 그 고민이라기보다 가장 큰, 폐해, 등재지들 제일 큰 폐해는 뭐냐면, 이제 등재지에 싣지 않으면 전혀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등재지제도 바깥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잡지가 거의 사라졌어요. 네. 제가 오랫동안
편집위원을 했던 이 소위 비판적인 학술 잡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끝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등재지로 바뀌었어요. 등재지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글을 안 실어요. 거기 열심히 고생해서 실었는데 0점이에요. 0점. 어디에도 그 경력으로 인정 안 해주고 업적이 안 돼요. 글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여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포맷이 딱 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아주 원래 비판적인 학술 잡지고 거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색깔이 있는 잡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내기 시작해요. 그 색깔이 아닌 사람들이. 왜? 한 편이라도 실어야 되니까 가리지 않고 막 내거든.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색깔이 다르다고. 이 잡지의 색깔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고 비판적인 학회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논문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잘라? 우리는 진보적인 잡지인데 당신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한 잡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등재지 아닌 걸로. 안 등재지. 저는 아직 거기는 가끔 싣는데, 안 등재지니까 싣는데, 대신에 학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실을 때는 정말 결심을 해야 돼요. 나 이거 고생해서 몇 달 걸려서 논문 하나 썼는데 0점이야. 그러고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폐해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앞에 말씀드린 제가 또 편집위원회 쓰던 또 다른 잡지, 등재지가 된 잡지는 원래 굉장히 많이 팔리던 잡지였어요. 학술 잡지 중에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잡지일 거예요.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지만 90년대 전성기 때는 매호 2만 부 정도까지 팔렸어요. 역사의 대중화를 내걸었던 아주 대표적인 역사학계의 저널인데, 매호 2만 부, 지금 어떤 잡지도 아마 꿈도 못 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집위원을 하고 있던 2010년대에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는 얼마 찍어요? 출판사 직원이, 선생님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끝까지 저희한테 밝히는데 창피해서 못 말하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학회지는 학회원들만 봅니다. 2만 부를 팔 때는 널리 대중들을 향해서 발언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은 사회학계에도 그런 잡지가 있었고, 학계마다 그런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잡지들의 거의 99%가 지금은 학회원만 보는 잡지가 됐습니다. 99%.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필자와 심사위원만, 좀 과장하자면, 그 포맷에 맞춰서 요구하는 앱스트랙 싣고 뭐 하고 짜잔 한 다음에 그 포맷에 맞춰서 학술 논문, 규격이 잘 맞춰진 학술 논문이 됐고, 거친 비판 의식, 좀 거칠더라도 패러다임을 뒤집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민중의 삶을 탐구하고 이런 논문들은 이제는 매우 적어졌습니다. 애초에 학회 논문들은 그런 걸 바라고 싣는 게 아닙니다. 학교 업적용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와중에도 열심히 좋은 논문은 당연히 그 중에 있죠. 있긴 한데, 등재지제도 바깥에서, 정말 대중과 직접 만나던, 대중과 직접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던, 거대했던 나름의 한국의 비판적 학술 운동의 장이 있었거든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역사학회 잡지라든지, 말씀드릴게요. 역사비평. 그 다음에 사회학계 같으면은 경제와 사회, 제가, 문화과학, 아주 많은 이런 비판적 학술 잡지들이 있었어요. 많이 팔렸어요. 지금은 그 중에 등재지 제도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일부 몇 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등재지가 됐고, 사실상 대중과는 완전히 유리됐습니다. 오늘날 비판적 학술 운동은 대부분 대중과 완전히 유리됐어요. 제가 약간 제가 과장해서 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또 생소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그만큼 소위 이 학계가 대중과 지식을 공유하지 않아온 역사가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생소한 얘기가 된 거죠.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이게 되게 사실은 선생님한테 원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이 다 하기는커녕
벌써 지금 시간이 8시 26분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오늘 같이 자리하신 청중들께서도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 궁금해지시는 것들도 있을 테고, 이래서 아마 좀 같이 좀 얘기를 질문하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네. 우리 오늘 막 처음 듣는 얘기도 많으시고, 책 읽다가 또 생소하고 막 궁금해진 것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기탄 없이 이게 도대체 뭐냐부터 시작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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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듣다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문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막 드는 네, 네.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저기 이 글을 원래 공편한 여기 정경희 선생님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문헌정보학의 전공자이신데요. 아마 더 잘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일 선생님께 그 부분은 이제 마이크를 넘기기로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학계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 운동인데 좋은데 그게 어떻게 일반 대중의 문제랑 대중들의 그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 대중과의 소통이라든지 더 나아간 그 문제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지 않고 학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 제기라는 측면들이 되게 강하게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히 뭐 제가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공학이라든지 여기까지 범위를 넓히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 지식인들이 어떠한 지식을 생산하고 있느냐라는 지금 그 질문과 지금 저는 맞닿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90년대 중후반까지 있었던 어떠한 그게 그러니까 수만 권이 팔리는 2만 권 이렇게 팔리는 어떠한 학술 잡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발언의 대상, 이 지식을 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대중을 의식하면서 발언을 하는 거죠. 대중을 의식해서 내 학문의 의미가 뭐고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염두하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그 고리가 끊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고리들을 회복하는 운동, 그런 고리들을 회복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얘기는 그냥 우리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공부를 그냥 지식인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잘 자유롭게 공유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로 제기될 수 그런 문제로 이 지식을 공유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공 영역에서 이걸로 다 이렇게 유통시키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정리해 보면은 지식인들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 생태계 인문사회 분야 지식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떻게 대중에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 이 사회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하는 연구는 무엇이고 이 의미가 이 질문이 지금 그 문제를 되게 비판적으로 되게 첨예하게 제기하는 연구자는 거의 고사 직전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연구들, 이런 고민들, 이런 어떤 학술지들,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함께 자신의 연구한 작업들을 나누고자 하고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 연구자가 그런 연구 작업들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연구 작업들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과 이렇게 해서 출판되는 이 어떤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게 설사 충분히 잘 인정될 수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더 그런 식의 그 첨예함을 갖고서 뭔가를 작업해내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문화가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아주 좋은 논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논문은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연구자가 3년, 5년에 걸쳐 논문 한 편을 썼지만 이 논문 한 편이 정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적어도 이 한국의 학술장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존재하기 힘들고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한국의 학술생태계, 이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이 지식의 공유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쓰는 그러니까 이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지? 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중과 함께 얘기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과 동시에 이 사회의 문제, 사회 발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 나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혀 지금 그 고리가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를 잇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작권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지식의 공유가 우리가 협력적으로 생산한 어떤 무엇을 더 잘 공유하고 그래서 더 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단순히 그냥 저작권을 지금 무조건적으로 악이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 예술가들이 하는 많은 활동들이 이제 그 저작권을 통해서 또 인세를 받고 또 그 다음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어떤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이런 문화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저작권에 입각해서 예술적인 생산 활동들은 지식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작권을 뭐 다 없애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책들은 저는 많이 공유될 수 있고 누구나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낭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예술적인 생산 활동이라든지 책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더 재생산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작업들을 심화해가고 그 결과들을 더 잘 나눌 때 저는 어떤 지식 생산 활동이라든지 예술 생산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적 수비에 입각해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학술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 소수는 엄청난 부를 이걸로 뭐 획득하고 어떤 많은 사실 예술가들은 특히 작가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부를 그러니까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활동들을 그 활력들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이 시스템 변화 속에서 이 지식 공유라는 문제 이것도 함께 얘기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식 공유라는 것을 떼어서 그냥 뭐 저작권은 악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와 함께 이 시스템의 변화라는 측면과 함께 이 문제 지식 공유라는 문제, 저작권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자체는 실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도 있죠. 그러나 운동을 하고 이 고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운동들은 이런저런 한계들을 갖고 있지만,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좋아하는 선배님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커먼즈 관련된 책인데요. 근데 오픈 액세스로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에게 본인이 다 편집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원하시는 분에게 다 이제 오픈 액세스 PDF 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연구자가 어떤 글을 쓰는 것은 이 사회 이 현실에 그걸 던지는 거거든요. 이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식 출판사에서 책이 잘 나와서 유통 공간 안에 들어가야지 그 논의가 더 잘 퍼져요. 이 고민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잘 받아보면은 좋지라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그 책이 유통되는 방식이라든지 학문적인 논의가 확산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에도 유통 방식이라는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어떤 지점에서는 이것을 그냥 PDF본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식 출판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것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키워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국면들을 빼놓고
무조건 공유를 해야지, 저작권 없애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장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경 선생님, 문헌정보학 관련해서. 네. 예. 무수히 많은 관련 분야의 다양한 학술지에서 내가 이제 필요한 논문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 구독하는 걸로 해결될 수 없어서 그 구독을 이제 대신해 주는 게 그 도서관이죠. 물론 다른 책들도 그런데 그런 성격이 더 큰 게 이제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도서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도서관의 사서들은 더 많은 더 좋은 학술지들을 구독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이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주된 그 임무 중에 하나인 거죠.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이제 대략 한 199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해외에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이 학술지 가격이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구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술지들을 구독해서 그걸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연구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학술지의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도서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살 수 있는 학술지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때 사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고민 중에 첫째는 아주 실질적인 고민인 거예요. 예산을 계속 늘 수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하나의 이제 업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같은 그 예산으로 100종을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50종밖에 살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제한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 필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글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공유의 어떤 실천자들이잖아요. 그게 공공도서관이든 그러니까 학술 도서관이든 이제 보통은 대학에 있는 도서관 또 연구소에 부설되어 있는 도서관이 이제 학술 도서관들인데 특히 학술 도서관에서 가장 이제 그 사서들이 그 공유를 하려고 하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하려는 그런 그 주된 이제 그 저작물들은 학술 논문, 학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학술지식에 대한 어떤 공유가 실천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예산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늘려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사서의 어떤 실천,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는 특히 학술도서관의 사서로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내가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런 제공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직업 윤리적 고민에서 이 오픈 액세스라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오픈 액세스는 도서관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영미권의 이제 그 학술지 가격이 훨씬 더 비쌌던 영미권의 사서들이 이 문제가 뭐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연구자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연구자들이 학술 논문을 쓸 땐 적어도 이거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니 이 학술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연구자들에게 나름 고발을 한 거예요. 니네가 쓴 학술 논문이 이렇게 비싸져가지고 도서관에서 구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어떡할래? 라고 이제 그 연구자들에게 이 상황을 고발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그래?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거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학술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하기를 바라면서 논문을 써.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보자 하면서 만들어낸 게 그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더 좋아. 그 방식으로 논문을 출판하고 학술지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오픈 액세스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더 논의해서 우리가 빠진 부분들이 그런 쪽은 아닐까? 뭐 이런 정도 생각. 저는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점과 어떤 측면에서의 개입을 하는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의가 더 나아간다면 바로 말씀하신 그 지점이 가져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 그 지점을 핵심적으로 테마로 삼아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조나스 소크 그 푸어웨이 백신을 발명했고 그 저작권을 이제 특허권을 이제 양도한 이 조나스 소크가 선구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그런 것들은 역사적 전통이 또 있는데 그게 오픈 사이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근데 이제 이제 지식은 정말 개방적인 거죠. 그 지식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근데 이 측면에서 오픈 사이언스에서는 그 오픈 사이언스를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든지 측면 중에 하나로 오픈 액세스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 사이언스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연구자와 일반 시민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맥락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 대중이 지식 생산자라는 거고 그들의 역량들을 인정하는 건데 그냥 선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연구자랑 물론 차이도 있고 근데 차이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민,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의 그 지적인 역량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키우고 그 키우는 것의 과정 안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이 문제식들이 되게 강하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큰 사유화의 그 흐름이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큰 이 지식 공유의 흐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축장입니다, 사실 각축장.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식을 학술 지식은 지식의 아주 일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 지식의 일부이고 중요한 것은 지식의 생산자로서 전문적인 연구자,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지식의 생산자라는 것. 근데 그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이들의 역량들을 그냥 선언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심화시키고 있고 확대시키고 있고 이들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까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서관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작은 서점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원에서 이 책은 논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개입하는 책은 아니었고, 아마도 지식공유연대가 활동들이 더 심화되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 중에 하나가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오픈 사이언스 이런 논의를 접하면서 알게 된 거는 첫 번째 시민들의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고 어떻게 접속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죠. 온오프라인. 이걸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무엇이냐. 그것에는 도서관이나 작은 서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측면들이 중요하고 이것은 지역의 어떤 도서관이나 작은 서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연결돼 지식의 문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이게 오픈 액세스에 될 수 있는 지식들은 그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먼즈 연구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하나가 DGM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자인 글로벌리, 매뉴팩처 로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현실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떤 지역에서 만드는 그 지역의 삶을 이제 바꿔나가는 데 이제 활용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러니까 오픈 액세스 말고 오픈 사이언스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민들의 역량들을 갖다가 더 키워내고 접속시키고 네트워킹하고 무엇을 바꿔내고 하는 이 논의가 있고 이것들은 지금의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제시되는 학술 지식의 공유라는 이 문제에 어찌 보면 이 논의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이 학계를 바꾼다는 그 문제가 동시에 이게 왜 그냥 학계를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게 소통할 수 있지? 이 학계를 바꾸는 것이 이런 문제랑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는 말씀해 주신 이 측면이 되게 중요한 테마로서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연구되고 한편으로는 실천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되게 저의 현실적인 고민이 예,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 네, 저 10분 공감합니다. 제가 제주대가를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제주대 연구센터인데요. 거기 전임연구원으로 있는데 2019년 초 2월에 갔습니다. 우리 연구센터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장 돼가지고 지금은 2027년 8월까지인데요. 잘 되면 네. 중간중간 단계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주대 가기 전에 2년 동안을 강사 생활했습니다. 시간 강사. 많게는 적게는 12학점, 14학점 이렇게 했었는데요. 세 군데 대학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잠깐 미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주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본 거는 제가 제 부족함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강사 신분이었을 때는 운동에 대해서, 학술 운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소속돼 있는 연구소가 나름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서 이 현 삼국 사회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커먼즈 연구들을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뭐 정경림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연대, 뭐 연구자의 집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려는 거는 시간 강사였을 때는 그렇게 아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이 삶 속에서 오히려 제가 뭐 아주 안정적인 것은 아주 안정적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다는 말은 뭐 이게 무슨 정규직 교원으로서 이게 계속 있을 그런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 삶의 여유가 생겼고 그 안에서 이 한국 학술 생태계는 굉장히 문제적이고 근데 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이 학술 생태계가 문제적이라는 것은 저는 거의 모든 연구자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바꾸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운동.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회 현실은 이게 힘과 힘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운동들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언정 열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밋빛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식공유연대의 운동도 이게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책도 내고 그러면서 책이 나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게 되는 측면들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게 지식을 공유하라는 이 문제는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바로 강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 있는 학술 논문,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되는 이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두절미 그것은 운동이 없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분명한 얘기고 그렇다면은 근데 이런 운동 안에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재생산의 위기에 처한 것이 지금 일반적인 한국의 연구자이거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학계 안에서는 뭐 상층이라고 할까요? 정규직 교원들이 아닌 대다수의 비정규 교원, 강사, 연구원 포함해가지고 재생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자 권리선언, 연구자 복지법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들을 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학술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고 저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치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바로 뭔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언을 하고 복지법에 대한 연구자 복지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연구자 기본소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될 필요를 얘기를 하고 하는 이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식 생산이라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의 기존에 있는 학술 생태계, 학술 지식이 생산되는 이 방식 자체가 변형되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생산하는 그 문제와도 저는 연관돼 있지 않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어떤 소규모 공간에서 하는 이 많은 활동들, 실은 이게 지식 생산이고 지식 공유의 과정입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그거를 크게 인정하지 않고, 근데 이게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나갈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면서 이 사람이 지역에서 나가서, 어떤 공간에서, 이 활동들을, 그것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더, 심화하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게 당장 어떤 논문이 아니더라. 선생님이 이 경험, 이 고민 속에서 나중에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 1년에 막 찍어내듯이 주면 좋은 논문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양적으로 이렇게 막 논문을 써내는 그런 논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엇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간다는 그 문제의식들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운동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 학술운동은, 근데 순전히 말씀하셨듯이 이 소위 말하는 그 지식인만의 운동이 아니라, 근데 동시에 지식인도 분명한 이 사회의 일부거든요. 시민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속에서 전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지 하는 고민 속에서 이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지식 생산 관련해서는 그냥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지식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이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메커니즘들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청사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같이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네. 예. 요렇게 글을 쓰셨던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분에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그 텃밭의 경험이, 그 경험이, 그게 무엇인지를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그 함께 활동하는 지식공유연대, 연구자의 집 활동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혼자가 되면은 그냥 힘이 없고 왜소해지고 줄어들고 그냥 심지어는 냉소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그냥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문제의식화에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사실 저는 그게 바로 커먼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슷한 문제의식들을, 물론 거기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이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큰 틀에서, 그러니까 지식공유연대도 정말 문화정보학 분야 선생님들도 있고, 국어국문학 분야 선생님들도 있고, 연구자의 활동을 하는 비판적 사회학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이 문제적인 한국 학술 생태계라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공통적인 것을 맞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변화되고, 하는 이것, 그리고 내가 이 문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그냥 국가가 해결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를 어떤 식으로 바꿔내는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함께 모이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시찰하고 함께 목소리를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왜소한 한 개개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연구자 집 활동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 혼자가 됐을 때는, 그분도 연구자죠. 혼자가 됐을 때는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어내겠지. 그 얘기는 이게 논문 많이 써가지고 빨리 어떻게 정규직 교원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가 당장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계를 적어도 내 스스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통적인 이것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학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업체에서 유통되고 막 거기 돈 내야 되고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학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술지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체제 안에서는 어떤 학술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업적을 내지 않으면은 정부자로서의 삶을 재생산할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을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좌파적인, 우파적이든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이 상황, 이거는 연구자 스스로를 고사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냐면은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업적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연구비를 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마치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이 문제틀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학회 자체가 학술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그 무슨 활동 같은 공유하는 문제식 이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지금은 그 거리가 이 사적 소유 체제 안에서 사실 우리 현실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통적인 활동들이 우선하는 이 현실이 그 원리적 근본적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를 과실을 갖고 가고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지대를 추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활동들,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그 활동들, 거기에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활동들이 그게 학술운동이 될 수 있고 텃밭에 텃밭에 공동으로 가꾸는 걸 수도 있고 이 서점을 함께 서점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다 커먼즈예요. 커먼즈가 운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국가라는 것은 지금은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언제나 우리는 마치 삼성을 얘기할까 삼성이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계를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는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절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부서분리의 권력 앞에서 벌벌 떠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노조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추적되는 지식,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실에서는 거기서 뭔가 자원을 배분하고 우리는 그걸 더 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입지점, 나아가서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공유연대의 활동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성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중요치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통적인 무엇 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네. 제가 마무리할까요? 예.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나도 멋있게 해야지. 마무리를 멋있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멋있게도 프랑스 철학자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료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료타르라는 철학자가 지식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 기억에 1980년 왔다 갔다 하는 시기 그런 이야기를 했고, 레지 드브레라고 하는 프랑스 역시 철학자가 이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게 아마 제 기억에 1990년대 말 그쯤 될 텐데, 그게 이제 결국은 보편적인 어떤 지식인, 이 세계의 객관적 진리를 대변하고 그것을 민중에게 가져다주는, 그야말로 사르트르가 지식인의 변명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지식인과 지식의 역할, 이 세계를 계몽하고 우리 진리를 깨닫고 한편에서 싸우고 참여하고 이러는 시대는 끝났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이기도 하고 따옴표 쳐서요. 이랬던 시대가 한 30-40년 흘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나머지 절반의 이면의 진실은 1981년부터 제 기억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대학 평가 랭킹을 매기기 시작한 첫 해거든요. 가장 짧게 대학의 기업화 역사를 잡으면 보통 81년부터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대학 랭킹이라는 걸 매기기 시작하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적 지식인이 죽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이 랭킹을 매기면서 기업화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민중에게 서서 싸우겠다라던 지식인들은 거머리의 두뇌를 연구하면서 자기들의 학교 안에서 자기들만 보는 저서를 논문을 써가면서 고립되어 왔던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옛날처럼 다시 그런 그 역사의 어떤 합법칙적 발전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미래의 보편적 주체를 대변하는 그런 식의 지식을 우리가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역시 그래도 지식의 기반은 보통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일단 학자들이 먼저 공유를 해야 되고 외롭지 않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도 여기 계속 얘기 나오셨지만 우리 대중과 어떻게 지식을 나눌 것인가, 우리 박세현 선생님과 지식공유연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이 학계에서 공유되고 더 나아가서 대중과 공유돼서 다시 한번 지식인과 대중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 쓰신 지식을 공유하라 이 책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같이 여러 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이런 시간이었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런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은 선생님 이야기로 끝내죠. 짧게 소감 들으면서. 네. 일단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다는 거는 이런 자리가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것도 이런 자리가 어떤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저도 변화되고 뭔가를 배우고 제가 고민했던 걸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 그런 자기 교육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치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식을 체계를 딱 던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제가 주로 얘기를 했어도 저는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함께 만들어가면 의미는 저는 자기 배움, 자기 변화의 과정 속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어떤 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책은 중간 결산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과제가 있는데 그거는 동시에 지식공유연대와 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삶에 다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제를 함께 풀어보고 소통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변화를 되고 동시에 공통적인 어떤 무엇을 형성하는 것. 저는 바로 그것이 제가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학습 운동을 같이 하면서 배웠던 그 무엇이고 바로 그게 소중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